갖추고 이후에 한국어를 사용해서 자기의 어떤 사회활동이라든지 자기의 그 개인적인 어떤 그 활동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가 얼마나 되냐 이거죠. 그렇지만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갖는 정부라든지 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야말로 한국 공동체 확산에 아주 매우 큰 그 계기가 되고 의미를 갖는 것이다. 우리는 이 부분에 치중을 해서 이들을 어떻게 진정한 한국어 사용자 집단으로 전환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세부 요인으로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 역할의 증대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 약 10년 사이에 이뤘던 한국어 교육의 어떤 그 첫 번째 도약의 시기, 이때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요인입니다. 당연히 그 국제적 지위가 향상이 되고 역할이 증대되면서 한국어가 이 한국어 사용자에게 이익을 주는 언어로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 삼성 재팬이 취직을 한다든지 대우 재팬이 취직을 한다든지 기존에 진출해 있는 현재 한국 기업에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한국 관련해서 변호사 개업한다든지 한국 관련해서 어떤 그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이때 그 한국어 사용자는 바로 자기의 이익을 실현할 의미가 크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규모는 크지 않아도 가장 진정한 학습자 집단군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 시점 한국의 그 국제적 지위 향상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듯이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강하게 또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는 부분, 당연히 그 세부 요인의 분석에서 매우 긍정적인 그런 환경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개별 국가의 이제 특별한 그 국내 상황 요인이 한국 공동체 확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 중국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한국에 있는 그 유학생 중에 약 70% 가까운 숫자가 중국으로부터 유입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요인의 배경이 바로 한국에 대한 매력, 한국어가 그들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한국어가 그들을 흡인했느냐, 유인했느냐, 유발시켰느냐 라고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학습자 발생에는 중국 내 국내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의 고등학교 졸업생 대비 대학 입학 정원의 구조의 불균형, 이 과정에서 중국 내 대학 진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을 자기 대학 진학의 하나의 대체 지역으로 선택을 해서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는 부분. 이거 이제 전에 중국의 사례입니다만 일본의 사례. 일본은 지금까지 외국의 유학을 가지 않기로 유명한 나라. 전체 일본의 국력이라든지 일본의 그 국민 수에 비해서 외국에 유학 나가 있는 그 자국민의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일본의 그러한 국가 분위기가 바뀌어서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분위기가 점차 형성이 돼가고 있다라든지, 베트남의 경우 국내 정치적인 또 국내 경제 사회적인 요인으로 한국 학습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든지, 즉 우리의 입장에서 한국어 유발 요인을 또는 우리가 한국어를 이렇게 학습자를 이렇게 진작시키고 끌어들이는 그런 요인에만 착안할 것이 아니라 환경 분석에 있어서 이 한국어 수요가 존재하고 있는 현지 국가에 자생하고 있는 거기에 고유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사례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별 국가의 특별한 국내 상황 요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킹 압둘 장학금으로 우리 한국에 500명 정도 배정을 하고 있고, 한국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학생 연령대는 모두 외국에 국비로 나갈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국 공동체 학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가치가 있고, 태국이나 스리랑카 같은 전 세계적으로 개별 국가의 고유한 요인으로 한국 공동체가 확산될 여지가 크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거버넌스의 구축을 제가 얘기를 할 텐데, 한국어 공동체 확산에 있어서 국가와 국가 간의 교육 협력이라든지 다양한 차원에서의 협력, 이 부분이 공동체 확산에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는 거에서 하나의 사례가 이 개별 국가의 특별한 국내 상황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개별 국가의 요인에 그치질 않고 한국과의 관련성에서 이 한국어 그 수요가 아주 급속하게 늘고 있고 지속화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용어가제라든지 결혼 이주민의 그 유입 국가에서 한국의 사용까지는 매우 크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몽골 같은 경우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몽골인 수가 3만여 명, 약 1% 남짓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본국에 송금하는 송금 금액이 몽골의 그 GDP의 10%를 넘고 있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그 한국과의 특수관계 속에서 한국어의 그 확산의 그런 분위기가 크게 형성돼 가고 있다는 부분. 이 역시 우리 한국 교육계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세종학당 재단만의 노력도 되지 않고 이 그 한국어 공동적 확산과 관련해서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정말 정부와 민간, 한국교육계, 기업 등 다양한 영역들이 다 관련될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그 사례로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이 정부 간 협력에 의한 한국 확산 여건의 형성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2012년 에이펙 교육장관회의 이조 장관이 우리 위원장이었습니다. 이 교육장관회의에서 몇몇 국가와 현지의 그 고등학교의 한국어 과정을 개설하기로 쌍부간에 합의를 한 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뭐 한국과 스리랑카라든지 한국과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무기 수출하면서 인도네시아 군사학교에 한국어 교관을 파견하고 한국어 과정을 이제 개설하기로 했다라든지 지금 제가 수집한 사료가 몇몇 개에 불과하지만은 국가 간의 교류 협력에 있어서 한국어가 중요한 매개가 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라는 거죠. 이 한국어 공동체 확산을 우리가 추구한다면은 국가 차원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에서의 이 한국어가 어떻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지, 즉 부서 사이에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좀 전까지 그 정부 중심의 어떤 그 교류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을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은 이제 대학 차원에서도 이 한국어의 어떤 그 국외 확산의 노력이 아주 빈번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대학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뭐 구체적인 예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대학들이 자기 대학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노력하는 과정에서 한국어가 중요한 매개 요인이 되고 있다. 자, 문제는 제가 여기서 횡적 유대를 강화하자는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자, 한 200개 남짓의 4년제 대학, 한 170개 정도의 2년제 대학, 그 중에 실제 국외 한국어를 확산할 수 있는 그 자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학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렇게 본다면은 한국어 교육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대학들이 그렇지 않은 대학과 상호 협력을 함으로써 즉 횡적인 유대를 통해서 한국어의 어떤 국외 확산의 어떤 그 가속화 내지는 효과를 더 증대시켜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그 세부 요인 중에 한국 내 다문화사회 진전에 따른 한국 교육의 확산과 이제 국외의 이제 파급입니다. 사실 한국 공동체 확산이 이전까지는 국외에만 존재했지만 이제 국내에도 공동체 확산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 역시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국내와 연계해서 외국으로 확산될 소지가 많이 있다는 부분이죠. 사회통합 프로그램 지금 한국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아마도 그 국민 배우자 비자를 얻기 전에 현지에서 최소한 한국어 능력을 인증하는 제도가 실시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다문화적 지원센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결혼 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사전 교육을 6개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다문화 사회의 진전과 함께 국외에서의 한국어 교육 확산이 연계가 되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요인으로 재동포 지원 정책 차원의 한국어 교육 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재동포 정책의 핵심은 현지 정착의 지원과 모국과 연계 부분인데, 최근에 재외국민의 참정권 허용이라든지 선별적인 어떤 이주국적인 허용 등 재외 동포들을 우리 정부와 우리나라와 더 연계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동포 자녀의 한국어 사용 가치는
자동적으로 또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총체적인 거시적인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세부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지역적 양상 및 그 수요 변화 추이 전망을 간략하게 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몽골,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동유럽, 서유럽, 몽골 등으로 아프리카, 북미, 중남미, 대양주 등으로 나름대로 뭐 국가 기준도 아니고 대륙 기준도 아닙니다만 이제 한국어 교육과 관련해서 논의할 때 몇몇 공통 변인이 존재하는 약 20개 지역 정도로 지금 나누어서 이 거시지표하고 환경 변수, 교육 유형, 향후 전망들을 저희 연구진이 가능한 범위의 그 백업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방대한 내용이라서 제출한 그 자료로 대체하기로 하고 밑에 그 종합 분석 부분만 간략하게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고 한류 열기가 좀 지속되고 있고 한국 이주 희망자 및 귀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또 재동포 사회 등이 이제 존재하고 있어서 또 이런 요인들은 이제 수요 유발 요인으로 의미가 크다라는 부분. 이렇게 수요가 유발되는 과정에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한국 교육이 대학 중심에서 일반 대학 이후의 그 사회교육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하고 또 대학 이전에 고등학교와 중학교로 확산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현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지역의 경우 현지 국가의 이제 국내 요인이 한국학습 수요 유발 요인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일부는 최근에 급속한 확대가 이루어진 지역에서 주춤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고 그 반대로 한국 교육이 주춤했던 지역에서 한류라든지 새로운 그 동인이 영향을 끼치면서 다시 한국 교육 수요가 확대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중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한국어 교육 개설 대학이 줄고 학습자 수가 좀 줄고 있는데 우리는 중국 내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확대가 무한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호주나 서유럽에서 한국어 교육이 주춤할 때 이거 자칫하다가는 이쪽에 한국 교육이 거의 고사하는 게 아니냐. 즉 우리가 매우 실망스러울 정도로 한국 교육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고 우려를 했지만 호주도 그렇고 서유럽도 그렇고 최근에 한국 교육 수요가 고개를 들고 점증하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한국 교육의 어떤 그 수요 예측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그 증권에서 말하는 그 박스권 부분의 어떤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냐? 그 박스권에서 그 상한선, 즉 그 지속 확대의 그 어떤 전략이 뭐냐, 방안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이 박스권에서 바닥 부분, 이 바닥 아래로는 절대 내려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전략의 개발, 방안의 모색,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제 3장이 한국 공동체 확대 그 실제와 성과 분석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기관의 수나 학습자의 수, 교재의 수와 같은 거시지표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 제도적 접근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우선 한국어 공동체 확대가 국가가 중심이 되는, 그리고 또 세종학당재단도 그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즉 국가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을 전제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국 정부가 한국 교육 정책이 어떻게 실시되어 왔는지 관련 법을 살펴보고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이 한국 정부 한국 교육 정책은 1950년대에 최초로 나타나게 됩니다. 일본 내 조총련계 조선학교의 영역 활동이 가시화되면서 민단 쪽의 교민들을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제 국민에 대한
교육 기본권의 실현이라는 차원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건국학원이나 이제 금강학원, 민족학교가 설립이 되고, 또 일반계 고등학교, 민족학급이 이제 설치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민족교육이요 국민교육의 차원이지만 그 안에서 한국어의 교육이 또 중요하게 중요한 대상이었기 때문에 한국어 국외 확산이나 국외 보급 노력의 효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국가의 한국교육 노력은 50년대의 이 민단 제1동포 사회에서의 노력 이외에는 눈에 띄게 나타나는 점이 없습니다. 1977년에 와서 재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교민의 자녀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초중고등학교 교육, 대한민국의 교육 과정이 적용되는 한국학교에 설립하고 또 일본 민단계 한국교육원의 설립과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다만 거기에 이 재외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라는 것을 규정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흔히 말하는 토요학교라고 하는 주말학교에 대한 일부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이제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교육부가 중심이 됐고, 국민교육의 차원에서 단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교육의 제공이라는 차원, 국가적 의무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과 또 외국인에 대한 한국 교육의 시작은 바로 1990년대에 들어와서 나타나는데, 1990년에 교육부로부터 편수국, 어문출판, 문화예술 기능을 떼어가지고 문화부가 설치가 되면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안에 국어심의 조항의 내용 중에 국어의 국외보급이 국어심의 조항의 제일 끝에 한 구절이 삽입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부가 이제 한국어 국외보급의 이제 주무 부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후에 냉전이 끝나고 그 국제교류가 좀 더 활발히 되면서 외교부가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을 하면서, 그 전에 이제 국제문화협회였는데 이 한국학을 중요한 교류의 한 아이템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학의 진흥을 위해서 한국어 교육이 기초 과정으로서 이제 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즉 국제교류의 차원에서 외교부가 가설을 하게 되고, 1997년에 재동포재단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1999년에 재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됩니다. 이리하면서 냉전 이후에 특히 구소련과 중국의 동포가 우리의 정책 범위 안에 들어오면서 재동포에 대한 한국어 교육 지원이 좀 더 활발해지면서 외교부의 역할이 역시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1993년에 산업연수생 제도가 실시가 되는데, 이제 외국 인력과 관련한 정부 정책에서 이제 한국어 교육이 중요한 하나의 아이템으로 이제 대두가 되고, 김영삼 정부 때 세계화의 기치하에서 한국어도 약 세계화의 주 대상 중에 하나로 논의된 기록이 좀 있습니다. 자, 현 시점 2000년대 이후에 한국 공동체 확산과 관련된 부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교육부, 문화부, 산자부, 외교부, 산자부, 여기에 이제 노동부와 여가부, 이제 안행부, 법무부 등이 이제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이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 상세한 내용 자료로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1950년대 이후 현 시점 이르기까지 한국교육 관련 법령과 제도 분석에서 나타난 쟁점입니다. 자, 한국어 교육, 또 한국 공동체 확산. 자, 이걸 우리가 보급으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교육으로 접근할 것이냐, 사실 이 부분은 정부도 풀어야 되고 한국교육계도 풀어야 될 부분입니다. 즉 보급이냐 교육이냐 아니면 이 둘을 혼합한 것이냐라는 부분. 자,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이냐 아니면 한국어를 모로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교육이냐, 사실 앞부분이 이제 교육부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뒤는 이제 문화부에 초점을 맞춘 것이 되겠죠. 자, 좀 전에 몇 가지 법령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교육 관련 법령사의 상호 연계 수준은 전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찾기가 어렵고, 또 한국교육 관련해서 실제 국가 정책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 국어기본법의 제19조 1항 2항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대부분이 그 법에다가 심의를 둔다, 아니면 위원회를 둔다 하고, 심의회와 위원회 활동 중에 하나로 이제 한국교육을 이제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리 보면은 우리는 한국교육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정부가 여러 부서가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고, 심지어 부서 사이에 경쟁이 심화되면서 파이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냉정하게 보면은 관련 근거 법령조차 제대로 갖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한국어의 공동체 확산 노력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 시점 주요 부서의 한국교육 사업의 개요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을 이제 중심적인 그런 부서다에서 세부적인 정책의 내용, 그리고 그런 정책의 근거들을 지금 자료집에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 근거의 주요 정책 내용은 자료집의 내용을 대체하기로 하고, 비고란에 있는 성격 부분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관련 포괄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국민 대상의 교육활동으로서의 한국어 교육 사업 실시가 이제 중심이 되고 있다. 사실 여기 이제 KSL 이야기가 사업 내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여가부라든지 법무부가 많은 이주민에 대한, 이민자에 대한 활동을 할 때 교육부는 잠시 주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자녀가 정규 학교에 진학하는 시기가 되면서 교육부가 KSL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어교육에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육부는 국민 대상의 교육활동으로서 한국어교육은 본연의 업무다, 임무다라고 또 이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외교부는 국외대학의 한국어교육 지원과 재정부 자녀 대상의 한글학교 지원 활동 등이 중심되고 있고, 법무부는 국내를 대상으로 국한화해서는 국외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 여가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특정 집단 대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국외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고, 이 법무부와 여가부의 활동 중에 의미 있는 것은 한국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문화부 산하의 국립국어원과 횡적인 협조를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어 공동체 확산의 정부 정책 중에 매우 긍정적인 그런 활동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용노동부는 외국 인력에 국한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공동체 확대 추진체로서의 세종학당의 성과 분석과 과제 부분입니다. 사실 이 세종학당 재단이 출범을 하면서 한국공동체 확산의 주역으로서 이미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활동을 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이 성과 분석을 하는데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주저한 부분도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학자로서 냉정하게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좀 지적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운영 방식과 추진 체계로 나누어서 좀 살펴봤습니다. 운영 방식에 있어서 지금 세종학당은 지금 43개국의 90개소를 지금 설치했다고 하지만은 각 학당별 자율성이 이제 매우 부족하고, 특히 자생력을 인정하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오전에 공자학원의 알렉스 프란세스를 보면은 궁극적으로 세종학당 설치 모델은 자율성과 자생력을 확보해주는 쪽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부분, 아마 장기적으로 세종학당 재단에서도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재단 중심의 일괄 운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재단 예산 및 조직의 한계로 실질적인 운영 관리가 미흡하다. 특히 예산과 조직의 확충이 요구된다는 부분. 한국 공동체 확산의 주역으로서 세종학당 재단이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라든지 조직을 보면은 아직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법적 근거를 갖고 전문성이 확보가 되고 추진 체계도 구축하고 또 모두가 혼연일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아까 공자학원이나 알렉스 프란세스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시 지표 몇 가지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세종학당 추진 노력은 우리 국력 수준에 비해서 매우 미소한 수준이다라는 부분이죠. 사실 예산과 조직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육 내용의 표준화 노력이 지금 가열차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전 세계에 좀 참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적정 수준에서 적용될 수 있는 표준화 확립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노력이 돼야 되겠다는 부분. 그리고 이미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익 창출이 가능한 학당 브랜드 중심의 자율형 체제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 연구진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누리세종학당 내 이제 다언어 기반 컨텐츠 구축 부분은 아직은 매우 미흡한 제한적인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요구되고 있고요. 현재와 같은 유튜브 방식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 당연히 좀 더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자, 이 추진체계 부분입니다. 한국 국외보급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 종합적인 효율적 추진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서 이 세종학당 설립 확대나 세종학당을 국가 브랜드화한 노력은 저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해 이 국어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세종학당 추진에 또 법적 기반을 구축한 것은 더욱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오늘 논의에서는 별로 이따 오후에 이후에 논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법적 기구로서 세종학당 정책협의회 문화부 차관이 위원장이 됩니다만은 이 세종학당 정책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외국 인력의 문제 여러 부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의 문제 여러 부서가 걸려 있었습니다. 재독부의 문제 여러 부서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느 것은 대통령 직속으로, 어느 것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함으로써 그것이 다 정비가 됐고 체계화가 돼서 지금은 국가자원이 효율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이 세종학당의 추진과 같은 한국어의 국외보급이나 한국 공동체 확산도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종학당 정책협의회가 비록 차관급의 협의회, 차관급 이하의 협의회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시발이 돼가지고 부서 내 종합협의, 협력체로서의 기능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으로 이 교원 양성, 현지 교원 역량 강화, 또 국내 교원의 파견, 세종학당 교원 양성과의 운영과 같이 다tum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누리세종학당 설치에서 운영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세종학당 재단이 설립 이후에 정부의 부처 사이 형제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체계 구축에 적극적 실현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 또 특히 의견 제시하고 싶은 것은 지금 90개소가 설치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세종학당이 기존의 한국어 공동체 확산과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학교나 한국교육원이나 한글학교나 현재 대학이나 학원이나 이런 현재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일종의 액터들과의 어떤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구축되었다는 증거를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교육부하고 문화부 사이에 협의로 한국문화원하고 한국교육원이 통합이 돼서 세종학당의 어떤 추진의 어떤 큰 활력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수는 매우 제한적이고 실제 세종학당이 설치된 지역에서 세종학당이 구심점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정자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네트워크의 한 축으로서 공동체 확산의 어떤 주역으로서 활동을 해야 될 필요성을 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 성과 분석에서 이제는 한국공동체 참여 부서 사이 협력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적 차원에서는 부서 내 협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 컨트롤 타워의 설치라든지 정보 공유나 정책 공조를 위한 협의체 신설 등과 같은 제도적 차원의 협력체제 구축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정책 공조 차원에서 협력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매우 긍정적으로 진행된 부서 사이의 정책 공조가 있었는가 하면은 매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즉 정책 공조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한국 공동체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내에서의 정책 공조처럼 협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한국교육 전문성과의 관련해서도 또 우리가 좀 미진한 부분을 이제 많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교육의 이념이나 철학이 부재했다는 부분, 또 한국교육의 비전과 목표 개념이 부족했다는 부분을 지적할 수 있고, 특히 그 제일 아래에 있는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나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법 체계 구축이나 한국어 학습자를 한국 문화와 같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개념 정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현 시점 한국어 공동체 확산과 관련된 환경 분석이라든지 수요자 변인의 특성들을 유심히 살펴볼 때 정말 쉽고 재밌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모두가 동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국 교육계나 국가에서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의 개념이라든지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는 한국 교수 방법이나 한국 교육 자료 개발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국 교육과 관련해서 그 내용 영역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것이 문법입니다. 여기 문법 학자들 많이 계십니다만은 현 시점 한국어 교육 환경에 맞추어서 학습자들이 정말 쉽고 재미있게 문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된 도구라든지 체계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지 사실 이 부분도 저는 냉정하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추진 동력의 부분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과정에서 정부 부서 내에 다양한 부서가 참여하고 있고 또 대학도 참여하고 있고 또 제가 선교사나 코이카 봉사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어 국외보급과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변인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사실 이들을 어떻게 결집해서 상호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국공동체 확대 정책 추진 과정에 나타난 쟁점으로 행적 종족 연계 아티큘레이션의 문제를 이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중심에서 위아래로 확산되어가는 과정에서의 그 상호 연계 부분, 우리 이미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대학과 중고등학교 사이의 협력이 매우 바람직하게 나타난 사례들을 우리가 발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당연한 논리가 되겠습니다. 언어 문화의 통합적 접근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고, 다음 한국어와 한국학의 관계 설정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한국학이 외국에 먼저 확산이 되면서 한국학은 학문의 영역이요 한국어 교육은 도구 수단의 요소일 뿐이다. 한국학은 고급의 영역이요 한국어 교육은 기술적이기 때문에 저급의 영역이다라든지 이러한 고정관념이 작용하는 것도 적지 않게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 한국어 수요를 보면 한국학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이 한국어만을 목표로 해서 한국어 학습에 관심을 갖는 수요가 더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는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동포의 존재 역할에 대한 인식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고 현재 한국교육기관 사이의 협력의 문제 역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요 국가 자국 국외보급기관의 개요 부분은 이미 오전에 발표해서 넘어가서 발표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요. 다음 이제 한 5분 정도의 이제 시간이 남았는데요. 이 한국 공동체 확대를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정책 중점 추진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공동체 확대를 위한 그 비전 설정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접근 원리로서 먼저 유사기관 또는 그 정책의 그 비전 설정의 사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국어발전기본계획하고 2013 국어정책, 그 세종학당재단, 국가브랜드위원회, 또 제2차 외국인 정책,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컨텐츠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지난해 발표됐던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 등 이 한국 공동체 확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또 유사한 성격을 갖는 국가 차원의 어떤 정책이나 어떤 기관의 어떤 그 비전 부분을 쭉 살펴봤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그 자국어 보급과 관련된 그 비전의 그 사례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한국 공동체 확산과 관련한 그 비전 설정을 위한 그 논의를 저희가 좀 진행을 했는데
이 논의 진행은 크게 스펙트럼상의 그 한쪽 축을 설정을 하고 또 그 반대쪽의 축을 설정을 해서 그 중간 지점으로 설정을 할지 아니면 어느 한쪽 축에 비중을 둘지 하는 그런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이 한국 공동체 확대와 관련해서 국가 중심적으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국제사회와 인류사회 중심적으로 접근할 것이냐. 그 예를 보면 이제 그 세종학당재단이나 국가브랜드의 프리드카운스, 알리안스 프랑세스, 일본의 그 국제교류기금, 중국 공자학원은 다분히 국가 중심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 국제교류재단이나 제2차 외국인 정책, 독일 게테 인스티튜트 등은 좀 그 자국 중심을 넘어서 국제사회와 인류사회에 어떤 그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그 의지도 그 비전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의 제고에 따라서 국제사회 이론으로서 역할에 비중을 둘 경우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맞겠다. 즉 전자라면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세계적 보급 실현이지 이런 차원의 비전 설정이 가능할 것이고 후자라면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세계적 보급을 통한 소통과 교류의 증진이 하나의 그 비전의 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총체적인 국익 실현인가 언어와 문화의 보급 차원인가 이런 그 몇몇 그 사례에서는 이제 총체적인 국익 실현을 담아냈고 몇몇 사례에서는 이제 언어와 문화의 보급 차원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진은 이 국제사회와 인류사회 중심을 선택한다 할 때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기능적 측면에 비중을 두는 것이 더 상대적으로 타당하다 해서 후자 쪽에 저희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언어 중심적인가 언어 문화 등가 중심적인가 당연히 언어 문화 등가 접근 쪽에 저희가 비중을 두었고 현실 문제 대안 제시인가 미래지향적 목표 설정인가 이를테면은 효율적 추진이라든지 현재 지지부진하다든지 앞으로 예정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그 국가 자원의 동원이라든지 하면은 현실적인 대안 제시 차원의 비전 설정이 될 것이고 이 노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에 그 의미를 두고 가치를 부여한다면 미래지향적 목표 설정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래지향적인 목표 설정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그 실제적인 목표에 그 바탕을 두는가 아니면은 이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가 해서 저희 연구진은 이 이상적인 가치, 한국어를 통해서 인류사회라든지 인류 공동체의 어떤 바람직한 현상을 이제 기대하기에 후자 쪽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민족 개념으로 접근할 것인가, 국가 개념으로 접근할 것인가 해서 국가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서 저희 연구진도 국가 개념 쪽에 접근을 좀 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공동체 확대를 위한 비전 개발로 한 10가지 정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21세기 세계 시민사회 창조에 기여하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국제 보급 확대. 두 번째는 21세기 인류사회 소통과 공생에 기여하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 효율적 보급 등 이 부분은 국가 중심적을 떠나서 인류사회나 그런 쪽에 이제 치중을 한 예가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소통과 공생의 한국어, 세계와 함께하는 한국이라든지 이 한국어 공동체 확산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매우 국가 중심적인 그런 접근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연구진과 또 국어정책과의 또 긴밀한 협의 이를 통해서 잠정적으로 비전으로 지금 설정이 된 것은 이번 보도자료에 담아내고 있는 21세기 인류사회의 소통과 공생에 기여하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효율적 보급인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국어정책과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제 가치 설정 부분입니다. 앞서서 환경 분석에서 인류사적 환경이라든지 세부 요인들에 대한 분석들을 진행을 했는데 우선 국제화와 정보와 지식 기반의 사회 소프트파워 시대 핵심 가치 실현을 생각한다면은 소통이나 통합, 교류, 공존, 문화, 상호 존중, 인류 창조 등의 가치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현 시점 한국의 국가 전략 차원의 가치를 존중한다면 보급이나 협력, 공존, 이미지, 위상, 기여, 신뢰, 품격 등의 가치를 우리가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외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가치 존중을 가치를 존중한다면 소통이나 대중성, 보편성, 세계 시민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어서 한국어 국외보호과 관련한 정부의 협력 추구 및 효율성 증대 측면을 반영한다면 체계라든지 효율, 협력, 연계, 통합 등이 중요한 가치로 부각될 수 있고, 한국교육 전문성 제고 측면을 반영한다면 전문성이나 효율, 선진, 혁신, 통합 등이 중요한 가치로서 부각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치 설정을 위한 담론을 우리가 진행을 하고 또 구호정책과 협의를 한 후에 5가지를 잠정적으로 이 비전 설정을 위한 가치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 소통, 상호주의, 효율,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가치가 설정이 된 이후에 중점 추진 목표를 저희가 4개의 영역으로 나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공동체 확산을 위한 교육 공급 능력의 확대가 되겠습니다. 세종학당 등 현재 교육기관의 설치 확대를 통한 교육 접근성 확보. 두 번째는 교육기관 사이의 형적 유대를 통한 교육 공급의 효율성 제고. 세 번째는 다양한 층위의 국내와 외국 현지 사이의 연계 강화를 통한 교육 공급 능력 확충. 네 번째는 기술 기반의 교육 방식 등 교육 공급 능력의 다양화. 다섯 번째는 언어와 문화의 효율적 통합 방식의 개발 등 교육 개념의 재정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요 발굴 및 수요 지속 방안이 되겠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와 같은 개념 정립 등 잠재적 학습자의 실제적 학습자 전환 방안 모색. 두 번째는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학습 효과 제고. 세 번째, 수요자 요구에 맞춘 한국 교육의 실시. 네 번째, 교육 효과를 담보하는 교육 표준화 개념 정립. 세 번째는 추진 체계가 되겠습니다. 정부 주도의 총합적 공공경영 개념, 이제 거버넌스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현지에서 한국교육 집합체계 구축, 클러스터를 이렇게 개념화해서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야 한국교육 전수조사와 지표관리, 이미근 국어정책과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매우 의미가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한국 공동체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목표 설정과 추진 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분야에서는 한국어 공동체 확대를 통한 성과의 활용 방안 모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이제 국가정책을 논하는 과정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자, 이 한국어 공동체가 성공적으로 확대되고 잘 구축이 된다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더 추구해야 될 목표를 고민해보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국제사회에서 이거 한국 역할의 지평을 확대하는데 활용을 하자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 상호주의 차원에서 교류의 확대 및 현시대 인류 가치의 실현에 활용을 하자. 한국 공동체가 확대된다 할 경우에 세 번째는 한국 공동체 확대가 아주 바람직한 모델로서 효율적으로 추진됐다 할 때 정부 정책의 효율적 추진 모델의 구축 사례로서의 의미를 계속 활용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공동체 구성원, 즉 한국어에 참여 우리 선생님들이라든 교육기관 마찬가지고 한국어 사용자, 학습자들 그들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도 다양하게 모색을 하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비전은 21세기 인류사의 소통과 공생에 기여하는 한국어, 한국 문화 효율적 보급이 되고 그 핵심 가치는 통합과 소통, 상호주의 효율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점 추진 목표와 과제는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한국어 공동체 확산을 위한 교육 공급 능력의 확대, 두 번째는 수요 발굴 및 수요 지속 방안의 개발, 세 번째 효율적 추진 체계 구축과 마스터 플랜의 수립, 그리고 네 번째는 한국 공동체 확대를 통한 성과와 활용 방안 모색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진은 이 4개 영역에 따른 17개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해서 추진 방안과 추진 전략을 현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저희 연구진의 연구가 모두 끝나면 문화부에 공식 보고서로 제출이 되고 문화부에서는 정책적 측면에서 이 부분을 검토한 후에 한국 공동체 확산을 위한 국가정책의 일부로 채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개월 동안 연구한 내용이고 또 연구한 내용이 좀 방대하다 보니까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린다고 드렸는데도 시간을 지금 10분이나 초과하게 됐습니다. 두서없는 이야기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잘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과 메시지를 전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국어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비전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10분간 다음 순서를 위해서는 10분간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분인데요. 그럼 25분부터 다음 순서를 시작하겠으니까 회의장에 그 시간까지 다시 한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